이제 파트 2에 해당하는 내용 같은데요. 전체 마드레이트 진행을 맡은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시부터 601호 룸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을 모시고요. 팬덤이라든지 한류에 관련된 패밀리 밸류, 문화적인 교류 관련된 아주 재밌는 스터디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룸을 608호로 옮겼는데요. 또 지금 이제 방금 연달아 발표해 주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표자분들 인사를 드렸고, 역시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함께 잘 경청하고요.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막바로 첫 번째 발표 순서가 발표자 4로 되어 있지만 이 608호 지금 세션에는 처음 발표입니다. 이종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님의 성공 신화에 갇힌 아이돌 그리고 아이돌 연습생에 관한 발표를 경청해서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종임입니다. 저는 숙명여대 미디어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의미 있는 자리에 제가 발표자로 초대를 받아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얘기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아이돌 관련돼서 책을 2권을 냈는데요. 하나는 피땀 눈물이 아니고 땀과 눈물. 그래서 저도 피땀 눈물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기획을 했었는데, 한국 사회에 다수의 수로 존재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발화할 수 없는 그런 권리라든지 인권과 관련된 부분을 스스로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그룹들에 대한 리서치가 기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민 여성, 아이돌 연습생,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생들, 이렇게 4개의 그룹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됐었고, 2016년도에 사실은 리서치를 진행했는데 그 책은 2018년도에 책이 나오게 돼서 본의 아니게 2018년도에 책을 2권을 내게 됐고요. 저는 어떤 기획사를 막 이렇게 지지하는 팬은 아니고요.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연구자분들 중에 특정한 기획사의 가수들을 굉장히 지지하시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근데 저 몇 분 정도 발표하면 되나요? 네, 혹시 또 뒤에 발표가 2분이 계시니까 제가 맞춰서. 땀과 눈물로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네네. 25분이니까요. 네. 25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이돌 가수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미디어 문화 전공자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오디션 프로그램도 영향을 미쳤지만, 저는 토크쇼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돌 출신의 가수거나 아이돌 가수들이 출연해서 자신이 기획사에서 연습을 할 때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었는지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하는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항상 그 상황의 문제는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성공했다. 그리고 집안을 일으켰고 부모님께 집을 사드렸다. 해외에서 어디까지 공연을 다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의 내러티브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굉장히 심각한 노동 착취거나 굉장히 문제적인 상황으로 연습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디어에서는 오디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토크쇼나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젊은 나이에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보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내러티브로 계속 반복되니까 저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G.O.D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먹을 게 없었는데 막내 태우가 들어오면서 너 돈 얼마 있는지, 그 돈으로 라면을 사서 끓여 먹었다라든지 이런 식의 에피소드를 계속 얘기하고 되게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너무 지나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어떤 식으로 기획사와 계약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는지, 그리고 또 미디어는 어쨌든 프레임화 시켜서 조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의심병도 많아서 저것이 과연 진짜일까, 진실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연구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어제 기사에 엠넷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CP와 PD가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 설리 씨의 자살을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저는 뭐 그 종현의 죽음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사건 사고는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PD 수첩에서도 얘기했었고 뭐 여러 가지 계속 고발은 되고 있는데 바뀌는 건 없는 건 왜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우울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하다가 이제 서울연구원의 어떤 프로젝트를 계기로 결국에 대안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10대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학습권, 수면권, 인권 침해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우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아이돌 이슈가 약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거 프로듀스 101이 처음 런칭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다가 또 어떤 그 계기가 있는데 이후에 BTS의 어떤 열풍 그리고 지금은 엠넷의 PD의 구속 뭐 이러면서 또다시 이제 그런 이슈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해외에서는 BTS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거리로 나온 넷 우익이라는 책을 쓴 야스다 고이치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ARD 방송 기자분도 만났었고 싱가포르에서도 계속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유가 뭔지 물어봤더니 그 나라의 10대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의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에서는 그게 너무 좀 특이한 기현상? 근데 왜 그럴까라는 걸 리서치 해봐야겠다. 그래서 기사에서 기획 기사를 많이 하고 있고 기자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한국에 와 있는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는 일본인 10대나 싱가포르인 10대나 이런 친구들을 만나서 기사화하는 작업들이 지금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론 이제 엄청나게 성공한 그 아이돌 가수들을 당연히 지지해야 되고 고민 뭐 칭찬해 마지 않지만 이제 그 외에 자기의 상황들을 스스로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시스템이 왜 그런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 대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다 아시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125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아이돌이라는 것을 어쨌든 더 부각시키게 된 부분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런칭이 사실은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미디어의 영향력, 기획사의 어떤 기획,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원하고 성공하고 싶은 10대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결합되면서 지금의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어쨌든 이 문제는 딱 뭐 무자르듯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10대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저는 이제 경쟁이 너무 전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전시되고 그 과정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1등을 뽑는 그런 명확한 기승전결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정적인 동요와 또 거기다가 국민 프로듀서로 나를 명명하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고 제가 최근에도 고민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왜 그럼 이렇게 많은 시청자들이 혹은 뭐 대중들이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열광할까 꼭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찾은 또 하나의 결론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 공정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낸 게 그 프로듀스 101과 같은 프로그램이고 또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젊고 아름다운 친구들이 경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지점들도 있지 않을까 공정성에 대한 어떤 심리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서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사실은 그 출연자들과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추상적이고 감정적으로 스타를
신작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에만 집중돼 있지 출연자들과의 계약 관계라든지 기획사와의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뭐죠? 프로듀스 48인가요? 거기에 출연했던 친구가 PD 수첩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사전에 뭐 48명의 아무튼 지원자들은 다 결정이 되어 있었고 3,000명이 체육관에 모여서 그거는 이제 뭐죠? 화면만 따기 위해서 그냥 그 친구들을 했던 거지 사전에 누굴 뽑을 건지는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던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뭐 시청자들이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더더군다나 이런 감정에 주목하면 하게 만든 게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더 누가 인이고 누가 아웃인가 이런 상황에만 너무 집중하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미디어의 잘못도 크고 또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방송사들이 또 다른 권력을 갖게 된 우리가 너희를 데뷔시켜 준다는 뭐 기획사와의 어떤 거래 뭐 지원자들과의 거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방송사가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디션 최종 결과로서 인앤아웃에 대한 부분만 관심을 갖게 한다든지 그래서 결국엔 이런 부분들이 문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아이돌 가수들이 일종의 문화노동자로서 좀 조명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에 의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획사에 불을 안겨다 주는 근데 항상 미디어에서는 정산을 얼마나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동안 연습생 생활부터 가수 생활까지 계속적으로 그들이 수행했던 부분은 이제 별로 조명이 되지 않고 뭐 노력한 이후의 어떤 결과물로서의 정산이 얘기되는데 사실 이게 되게 독특한 구조예요. 한국 사회에서만 있는 합숙, 그다음에 사전에 어떤 빚, 지원하는 빚 이런 구조가 되게 독특한 방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현실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조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야스타 고이치 기자도 일본 10대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한국 기획사에 소속돼서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고 공연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연의 수익금은 전혀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파트 공간도 마련해주고 합숙 장소, 뭐 연습도 시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연애 금지 조항, 휴대폰 금지 모두 다 받아들인대요. 아이돌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아이러니하다라는 그 얘기를 그 기자도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그 미디어에서 조명되거나 혹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공신화라는 부분들이 지금의 10대들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내면화시키는가의 부분이 좀 문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6, 127페이지에서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분들이 아이돌 가수의 육성 방식이나 기획사와의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적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같이 했던 분들을 소개를 좀 했습니다. 연구를.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은 생존을 위한 예술적 활동을 수행한다면 그것은 판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이다라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잉여 가치가 실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돌 가수는 생산적 노동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뭐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 그 소녀시대에 지금 탈퇴한 멤버지만 제시카 같은 경우도 항상 표정이 밝지 않다. 항상 인상을 쓰고 있다. 내가 팬인데 팬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항상 아이돌 가수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항상 웃어야 되고 친절하고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돌이켜 본다면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범주로서도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좀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예술적인 창작 활동이잖아요. 뭐 이렇게 막 가사도 쓰고 뭐 이렇게 춤도 자기가 뭐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물론 가사나 작곡이나 작사는 저작권 등록이 돼서 보상을 받는다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창작과 노동의 어떤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이돌 가수들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측면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서는 뭐
사실은 샤이니 멤버 종현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해외에서는 항상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도 르몽드지나 BBC에서도 계속 다크사이드에 대한 얘기를 지적했었고, 종현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뭐 한국판 헝거 게임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계속 있었는데 문제가 크게 뭐 변화되었나 이런 질문은 저 스스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더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어떤 노동자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세분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성이나 성공이라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프로듀스 101에서 그런 투표 뭐 이런 거라든지 인앤아웃을 결정짓는 게 우리는 데이터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한 공정성과 성공을 데이터화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오락화시키는 이런 효과를 가져다 준 게 프로듀스 101과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영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129페이지에서는 이제 그렇다라면 시스템에서 미디어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기획사 중심, 아이돌 중심의 그런 육성 방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30페이지에 제가 인터뷰했던 만났던 친구들을 제시를 했었는데 결론은 어쨌든 엄청난 자기검열이라는 것들을 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삶을 좀 들여다본 입장에서 본다면 뭐 어쨌든 이 친구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스터디도 명확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근데 저는 문제는 다 기획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 세정 씨 같은 경우는 오디션 그 데뷔한 이후에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본인은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획사 20개를 뽑아가지고 그 기획사들은 가수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어떤 가수들을 선발하는지를 다 데이터화해서 정리해서 오디션 지원을 했다라는 정도로 사실 이 친구들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그 친구들을 받아들인 기획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과연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뭐 언론에서는 이미 2011년도에 아이돌 고시라는 용어도 있었고 100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뭐 아이돌 100만 시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상징적이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봤을 때의 부분은 감시가 어쨌든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CTV는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친구는 뭐 그 YG에서 작곡 작업을 했던 친구도 한 명 만났었는데 어쨌든 CCTV가 다 존재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감시하고 기록 영상으로 남겨지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기획사는 왜 그 국내 통신사에서 집에 혼자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근데 그걸 설치해서 원격으로 이렇게 말로 하는 뭐 이런 사례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계속 고립된다는 게 저는 제일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을 안 하니까 학교는 거의 아침에 가서 점심 때 조퇴합니다. 그리고 기획사로 1시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10시까지. 그 이후는 본인이 더 하고 싶으면 남는. 그래서 출퇴근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도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학교에서는 아이돌 연습생이래 그럼 주목을 하는 거죠. 뭐 실제로 외모도 뛰어날 테고 여러 가지 뛰어난 지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 모두가 이미 학교 생활에서 주목하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데뷔한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SNS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관리를 하고 선생님도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었는데요. 학교에서 별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네가 선택해서 네가 간 거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고립됩니다. 그래서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연습생들끼리는 또 굉장히 연대를 못하게 기획사에서 관리를 해요. 서로 번호 교환도 못하게 하고 연습하러 들어갈 때는 휴대폰을 다 걷고 카톡 메시지 같은 것도 다 검사하고 아마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좀 관리하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제 교육제도의 좀 아쉬운 점은 기획사에서 공문 한 장을 보내면 대체하는 거예요. 출석을 대체하는. 그래서 어떻게 기획사에서 보내는 공문 한 장만으로 이 학생이 관리가 될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좀 질문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 저도 사실 되게 우울해졌던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하고 19살, 20살 뭐 이런 친구들인데 어쨌든 굉장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너무 우울했던 것 같아요. 너무 기운이 우울해서 이 부분을 제가 뭐 특별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좀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연구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30페이지라든 뭐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2012년도에 얼바나 샴페인에서 방문학자로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 논문에도 썼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때가 소녀시대 뭐 이슈하면서 뭐 뉴욕 콘서트, 뭐 파리 콘서트 할 때고, 막 이슈되면서 르몽드지나 BBC에서 막 문제를 제기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거기 한국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친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뭐 동방신기 계약도 있고 노예 계약이나 뭐 많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 유학생이었는데 개인이 다 서명하고 개인이 검토하고 계약했을 텐데 그게 왜 문제냐? 라고 해서 되게 사실은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각이 보편적일 수도 있겠다. 자신이 선택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뭐 이렇게 문제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바꿔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그때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자기관리나 윤리적인 사고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사교육이라는 것도 되게 많이 해요. 기획사에 소속돼서 연습생 생활도 하지만 노래, 뭐 단과학원, 종합학원처럼 노래학원, 연기학원 뭐 이런 것들을 또 따로 배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준비생, 연습생, 그러니까 그냥 소속사 없는 거, 준비생, 연습생, 아무튼 이런 식으로 더 계층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의 고민이지만, 결국에는 131페이지 나와 있지만 불공정 계약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의식이 너무 부재하다. 그리고 제가 책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이런 그 뭐 성적인 비위나 뭐 이런데 많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제가 집중적으로 또 그건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PD 수첩이든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 프로그램 혹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는 많이 고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기형적으로 음악 시장도 지금 뭐 되게 기형적이고, 이 친구들이 다 자기는 춤추고 싶어서 솔로 가수가 되고 싶어서 기획사를 가지만 모두가 다 아이돌 가수를 권한다는 거죠. 아이돌 가수 돼서 연기하고 아이돌 가수 돼서 뭐 다른 거 해라. 그래서 음악 시장의 기형, 그리고 이제 무분별한 기획사의 설립, 사실 이런 것들이 10대 그러면서 10대들에게는 성인에 준하는 성공의 어떤 기준, 참고 노력해라 라는 것들을 하는 이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부분들을 같이 얘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안으로서는 2019년도 132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이제 문체부가 하도 이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뭐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시면 뭐 연기자, 뭐 대중문화예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자도 사실은 문제가 되게 많은데요. 연기자 뭐 이런 그 방송 연예계에 어떤 활동하고 있는 10대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권고 사안이에요. 이걸 어긴다고 해서 기획사와 이런 연습생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개인과 개인의 어떤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정적인 어떤 요구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바뀌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면 어쨌든 뭐 갑작스럽게 변화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이정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주제 자체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최근에도 논의를 보면 발표하신 것처럼 노예 계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권리의 박탈 그런 쪽에 또 불행한 사건 사고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과 결과를 명백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최근에 또 그 솔루션이라고 해서 좀 논의되고 있는 그 법제화 노력도 있더라고요. 고용보험 예술인에 대한 그런 논의도 있고 예술인 복지법 이런 제도화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계속 지금 잠자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기획사도 문제인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만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입법기관도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또 한 가지 또 생각이 나는 것은 이제 이정임 선생님도 잘 아실 텐데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이 솔로가 아니라 그룹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4명, 5명, 6명 그 멤버들의 원팀 스피릿 같은 게 없어지고 어떤 특정한 셀럽이 되는 스타한테 뭐 CF라든지 경제적인 소득이 보장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게 그래서 복면가왕에 나온 어떤 출연자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또 예민한 인간적인 어떤 그 이슈가 또 이제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그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발표자를 모셔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장정윤 육군사관학교 교수님이시고 주제는 실화인류에 드러난 새로운 젠더 시각, 부드러운 남자와 강한 여자라는 주제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분 발표 시간인데요. 3시 20분 딱 되어 있으니까 한 25분, 45분 정도까지 저는 시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강의에 가장 좋은 게 즐겁거나 유익하거나 빨리 끝나거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술 발표도 되도록이면 이제 제가 즐겁거나 유익하게는 하지 못할 것 같고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사실은 영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대중문화나 이런 거는 이제 이론이나 이런 걸로 다가갔었는데 이번 기회로 제가 원래는 젠더에는 관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거에 또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또 저희 조카가 BTS 팬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BTS가 이렇게 낯설지가 않아서 워낙 BTS가 작년부터 되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상황과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즘 관심 있는 게 연민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BTS의 그 특수성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RM이라는 그 리더가 그 감정적인 걸 참 잘 하는 것 같고 예전에 1세대, 2세대, 3세대 오늘 이제 홍 교수님과 장 교수님께서 키노트 발표에서 하셨지만 그 되게 세대별로 되게 차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번 BTS나 요즘 세대의 그 리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아이돌 그룹들이 같이 가자, 함께 하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의미의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해야 될 때는 연민의 감정에서 선망으로 시작해서 남성 가수 아이돌 그룹은 이제 계속 같이 가는 어떤 그 공감대 형성으로 가는데 왜 여자 그룹은 질투나 아니면 관심을 잃게 됐을까? 그걸 사실은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자 가수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젠더적으로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해당되는 그 좀 젠더 관점에서의 여성성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여성 팬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봤을 때 그 센 언니가 출연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그 팬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니라 이 젠더 아이덴티티가 약간 변하고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돌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게 지금 말씀드리지만 오늘 그 홍 교수님이 딱 그러는데 소프트
매스큘리니티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뷰티풀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는 소프트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그 명제를 뷰티풀이라고 했는데, 소프트 매스큘리니티로 바꾸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자는 이제 스트롱 페미니티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 젠더 이미지가 나온 그 어떤 배경을 조금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바뀌면서 나는 달라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아이돌 그룹의 그 남성 그룹과 여성 그룹에서, 그래서 그 나는 달라라는 거를 뮤직비디오에서 어떤 식으로 재현을 했는지를 사실은 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분석하는 분석가도 아니고 만드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외국에서도 그렇고 영화나 이제 이런 것들을 영상 그 텍스트로 생각을 하고 텍스트 분석하듯이 사실 뮤직비디오를 분석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감히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흥미로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연구하면서 사실은 좀 새롭게 알게 된 거여서 되게 재밌게 봤고요. 갑자기 제가 영어로 썼기 때문에 지금 PPT를 보시면서 영어 발표인 줄 알고, 근데 이제 PPT에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결론에는 여하튼 BTS나 이 여러 가지 되게 아까 이제 이종윤 교수님은 문제점도 많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셨지만 여하튼 지금 현상이 이 K-팝으로 인해서 한류가 되게 부흥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새롭게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하튼 이 교차성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B라는 사람이 가서 막 남성성을 얘기를 해도 여하튼 동성애적인 그 대상으로밖에는 다가가지 못하는 한계점이 무엇일까? 그걸 저는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여성은 이제 제가 좀 이따 있지의 달라를 이제 볼 건데요. 거기서도 난 달라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보이스가 정말 내 보이스인가라는 거. 그게 사실은 되게 문제적인 것 같습니다. 남자는 BTS 같은 경우는 자기 보이스를 갖고 있는데 여성은 아직까지도 이게 정말 이 중간에 매개체 없이 내 보이스를 갖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조금 살짝 언급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사실은 관심을 갖고 오늘 발표를 총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만약에 혹시 관심이 있거나 코멘트를 해주고 싶으시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저한테 이제 논문을 쓰거나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후속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하튼 이게 스타잖아요. 우리 이종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을까. 근데 여하튼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스타이고 스타들은 보면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 아까 기승전결 이제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그 대리만족을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 속성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강력한 영향, 요즘은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것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요즘 세대에서 봤을 때는 남자 그룹은 아까 말했지만 그 소프트한 거, 그걸 통해서 그 돌보는 남성성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1세대 같은 경우는 스스로 되게 미스테리한 걸로,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화장실도 사실 안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2세대는 이제 빅뱅이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팔로우 미 해갖고 나만 따라오면 돼. 올드 브라더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식의 네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TS에서의 그 느낌은, 그러니까 다른 그룹은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많이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현상이 BTS이기 때문에 신드롬처럼,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게 사실은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분석하면 다른 것도 조금 미세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그 vulnerability라고 그 취약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되게 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 나의 약함을 약하다고 말해주지 않는 사람, 너도 약하니 나도 약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근데 제가 BTS를 봤을 때 봄날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감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막 마초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주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물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사실은
사실은 거기 기획사 사람도 아니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재현된 것으로 뮤직비디오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조금 훨씬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아까 그 장원호 교수님도 빅데이터로 했을 때 함께 하자라는 그게 되게 제일 많았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걸 봤을 때는 이 단어가 사실은 BTS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자라는 것 때문에 여성 팬들이 그 좀 더 지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의미 생산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여성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든자면 이게 예전에 최남선부터 소년이라는 어떤 대응 반대편으로 해서 여기 국문과 교수님들이 더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빈 공간으로 사실은 소원이 열어하는 개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황소년의 소나기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순수 막 이런 의미로만 다가왔다가 이제 나중에는 문근영의 국민 여동생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섹스리스 아무것도 그 없는 그냥 정말 순수와 자연 막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그런 소녀의 이미지로 다가왔었는데 이걸 그대로 이제 퍼스트 제너레이션에서 누구죠? 예, 핑클이라든지, 네, SES라든지. 그래서 이제 남성 그 팬들이나 아니면 여성 팬들이 그냥 이렇게 되게 좋은,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데 이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 그 소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남선의 반대 급부 아니면 소나기에서 소녀 그 의미로만 있었던 그 빈 공간으로 있었던 소녀의 그 문화를 사실 메인스트림에 가져온 첫 번째 그 세대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데 그 뒤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점점 막 경쟁이 붙으면서 베이글녀 나오고요.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지독하게 노골적으로 교복을 입고 나와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최근인데 물론 설현도 이거에 대면하이긴 했는데 참 안타깝긴 한데요. 과즙상이라는 거. 근데 이 과즙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2016년 강남역 사건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요 같은 멤버 중에 한 명이 같은 멤버가 아니죠. 그 레드벨벳에서 그 정말 이쁜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이린이라는 친구가 82년에 김주영을 들고 왔을 때 페미니즘이라면서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여자 아이돌 그룹에 있어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현상이 사실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더 많은 관심과 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같이 찾아보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좀 소프트웨어들이 돼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여자 그룹이 살아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 이제 여성성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정말 센 언니가 돼주거나 그래서 다 필요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두 번째까지 과즙상이라든지 베이글녀가 나왔을 때는 여성 팬들이 처음에는 소녀 문화를 그 메인스트림에 갖다 줬기 때문에 팬들이 형성됐다가 점점점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센 언니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이제 팬 형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센 언니를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 제일 많이 아시는 센 언니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특정한 어떤 사람을 말하지 말고 그들이 이제 재현하는 게 뭘까라고 봤을 때 아마 자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겪어서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굉장히 당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감기 걸려서 이제 되게 보이스가 뭐라 그러죠? 허스키해졌더니 이게 저의 섹시함이에요 라고 말했더니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섹시라는 말 자체가 되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금지어처럼 사실은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은 이제 자신만의 섹시함 그걸 되게 파워풀한 자기만의 기술로 그러니까 몸을 드러내는 차원이 아니라 몸을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스스로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1960년대 미국에서 걸파워라고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똑같았습니다. 다이너 로스 같은 사람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걸파워에서 그룹에서 나왔는데 이들도 사실은 차에서 내리는 연습만 100번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기획사 사람들한테. 근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들이 그냥 퍼펫으로만 존재한 게 아니라 그 노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얼굴 표정을 짓고 그거는 사실은 그 가수가 하는 거잖아요. 가수가. 그래서 그걸 아무리 기획사 사장이 이렇게 해도 그게 내 본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은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의 그 본래적인 것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바탕이 된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파워를 갖게 되는. 그래서 그 대중문화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갖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좀 잠재력을 보면 어떨까? 내가 너무 낭만적으로 희망적으로만 보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사례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걸 파워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센 언니들한테 우리가 막 걸크러쉬 얘기하는데, 걸크러쉬라는 거는 이런 센 언니한테 동성에게 사실은 성적인 감정을 갖지 않은 호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보이크러쉬가 없죠. 왜냐하면 다 동성애자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도 사실은 되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적일 수도 있긴 한데 한번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거는 잠시만요.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굉장히 친근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적이라는 거. 지적이라는 게 뭐냐면 프로듀서 능력이 좀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되게 아이돌을 요즘에 그 퀸덤이라든지 그런 걸 좀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아이돌 그룹, 여자 아이돌 그룹에서 스스로 노래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친구가 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여자아이들인가 그 친구가 참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능력이 사실은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성 팬들이 귀환을 한 거죠. 그래서 며칠 전은 아니고 최근에 뉴스를 봤을 때 그 여하튼 이 팬덤을 움직이는 건 여자 팬들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여자 아이돌이라고 꼭 그 이성 팬, 삼촌 팬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여자 팬들이 여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가, 이게 되게 지적으로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롤 모델이 좀 되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쁜 것도 있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공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지 남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롤 파워가 돼주는 것 같고요. 이거 제가 좀 틀까요? 네. 아주 잠깐 앞쪽만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파워를 갖기 시작하면서 이 둘이 서로 나는 다르다라는 주제로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DNA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돈을 많이 쓰고 머리를 많이 쓴 티가 납니다. 예, 그런데 이치 같은 경우는 그 달라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뮤직비디오이긴 한데 그래도 되게 상징적인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아주 짧게 앞부분만 보여드리고 다른 거는 제가 뽑아온 걸로 드리겠습니다. 네, 좀 피곤하실 테니까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됐나요? 제가 사실 DNA를 보면서 제일 관심 있었던 게 뭐냐면요, 이 색깔입니다. 색깔 굉장히 컬러풀하죠. 네. 이거는 그냥 다른 데서 따온 겁니다.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뮤직비디오에서 이렇게 눈이 아래로 위로 올라가는 거 있죠. 예. 네. 근데 정말 잘생겼죠. 이 옷이나 이런 것도 되게 이렇게 라이트한 느낌. 제가 보면서 할게요. 처음에 널 알아보게 됐어. 서로를 불러왔던 것. 자, 이겁니다. 이 건축 자체, 이 디자인 자체가요, 배경 자체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밖으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보든 다른 조명으로, 이건 지금 앞에서 찍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률적으로 보이시겠지만은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사실은 DNA를 보면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이 색깔과 이 움직임입니다.
왜 이게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이 움직임이 이걸 보시면은 사실은 어떤 게 제일 생각이 나시는지 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섞이는 거요. 그리고 이 섞이는 게 나중에는 DNA랑 사실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움직임이 뭘로 만들어지냐면 새로운 행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하나를 장치를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 자체가 사실은 이 인물들 관계도 서로 막 교차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사실은 되게 그리고 이렇게 컬러풀하다가요 갑자기 이제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게 까만색으로 하면서 뭐라 그러지 무게감을 잡아주면서 점점 이게 리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새로운 행성이 물론 그 전에도 행성이 만들어지지만 행성이 점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방 뜨는 느낌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잡아주면서 이 전체적으로 내가 만든 이 행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새로운 DNA를 만든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하나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서로 이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하냐면 해석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있지는요. 네, 달라.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보시고 나서도 들으셔도 됩니다. 좀 크게 할까요? 자,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는지 좀 보십시오. 교복입니다. 근데 들어가죠. 아침에도 그 시선이 되게 중요한데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죠? 너 나 보고 있지? 그걸 딱 그리고 이제 같은 블랙인데 되게 블링블링한 블랙으로 그 블랙의 느낌이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 장치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도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좁은 복도 그리고 CCTV가 있는 거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너 나 보고 있는 거 나도 너 보고 있어. 이거를 서로 이렇게 상호간에 확실히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더 보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작품마다 이렇게 되게 다 좀 다양하게 사실은 나오고 있는데요. 달라는 사실은 제일 앞장면이 사실은 중요해서 제가 보여드렸고 아마 유튜브로 들어가면 충분히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BTS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컬러풀한 색깔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되게 생동감 있고 다이나믹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거가 폭발이 되면서 새로운 행성을 만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있지 같은 경우에는 블랙, 레드, 골드.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블랙은 센 언니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드는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인 거. 그다음에 골드는 그 셀프 컨피던트 이제 왕비 같은 거예요. 퀸. 그래서 그 색깔을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색깔. 예, 그래서 굉장히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있지 같은 네. 그다음에 BTS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세상이지만 있지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의 여성의 삶이 어떤지를 좀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되게 양면적인 거, 그러니까 계속 컨트롤링하고 있는 듯하지만 또 그 안에서 여성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게 되게 상징적이에요. 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이 스캔을 하고 있죠.
여자가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난 달라 하는 건데 아래에서 위로 찍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함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게 톤 앤 매너라고 그러는데 이 일정한 톤과 매너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 그래서 이 이치가 보여주는 태도들이 거의 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알아서 우리가 패스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당당함이 사실은 여기 영어로 있지만 I'm different from the kids, I'm different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DNA나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게 제일 마지막 장면인데 레드, 골드, 그 다음에 블랙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다 이제 손으로 뿔을 하는데 이 뿔이 사실은 나 화났어, 그러니까 뭐죠? 투사의 뿔, 소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왕관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 그래서 나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 같이 모여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실은 나름의 그 텍스트로서 읽는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TS나 레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고 한 번도 동성애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웨스턴 컬처에 들어가니까 동성애의 이제 대상이 됐습니다. 레인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부류에서 나가지 못했는데 BTS 같은 경우는 ARMY라는 아주 강력한 팬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라고 막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이제 사과까지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역시 서구 문화는 이성애의 구조를 떠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랬을 때 아시아 사람이 서구 문화나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트랜스내셔널 팬덤이라고 했는데 이제 트랜스내셔널 넘어가는 순간 서구 문화가 딱 들어오면서 이제 교차점이 생기면서 얘는 오리엔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동성애적인 어떤 느낌이 나오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은 계속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미가 계속 서포트를 해주고 있으면서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마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목소리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도 끊임없이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지적드렸지만 그렇다고 기획사 사장이 하라는 대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거를 구축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종윤 교수님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그 어떤 재반 여건을 그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드리는데요.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팀들이 조금 많이 나와서 되게 다양한 롤 모델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그랬을 때에 서로 선택하고 서로 이제 생각하는 어떤 장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의 성공을 통해서 또 자극이 일어나지 않을까, 다양한 롤 모델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과 함께, 그러니까 저의 나름대로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번 좀 나름대로 얘기했는데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좀 다른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정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풍부하고 재밌는 내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장 교수님하고 저 attention to detail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K-팝의 저는 영상 어떤 만듦새 미 자체가 정말 미디어로 표현하면 리치하네요. 아주 세련되고 리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계속 배우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경제학 하면서 BTS 같은 경우는 세계관에 관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벤져스도 그렇고 BTS도 세계관, 가치관으로 전 세계 아까 팬들하고 함께 가자 뭐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 DNA 영상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방시혁 대표가 미학을 전공을 했으니까요. 마치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집단 미학 같은 포맷과 스타일을 좀 보여주는 부분도 있어서 또 저는 SM 엔터테인먼트 역사와 계보가 또 DNA, BTS에 또 큰 작용을 한 것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학습 효과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행성이 나오는 그런 어떤
판타지아 같은 그런 표현 같은 경우는 엑소가 이제 그런 이름으로 나왔거든요. 외계 행성.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내려왔던 개보도 또 SM 같은 경우도 또 수용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정말 예전에 가수 김민기 이후에 미학을 전공한 방식 대표가 저 에스테틱스에서 엄청난 정말 과업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고요. 그 다음 발표자가 이제 이 파트에서 마무리이면서 아주 이제 세세하고 정교한 부분으로 다루주실 것 같습니다. 서은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을 모셔서 콜세 서리번 여성 서사에 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만화를 전공하고 있는 서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PPT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수업 시간에 특강 시간에 활용했던 PPT 자료를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냥 살짝 띄워두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학회에서 의뢰를 받았을 때는 한류 웹툰과 그 다음에 플러스 젠더를 이제 주제로 한 웹툰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한류 웹툰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 인기가 많은 웹툰들이 한류 웹툰으로도 이제 성공을 거두고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그 로맨스 판타지 작품들이 아주 대세였던 것으로 제가 지금 봐서 사실 되게 당황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로맨스 장르를 잘 모르고 그다음에 제 인생에 로맨스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만화를 봐도 개그 만화나 뭐 액션 만화 이런 걸 봤었기 때문에 일단 로맨스가 등장하는 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 로맨스 장르들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로맨스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웹툰을 이제 소비할 때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로맨스들이 아니라 이 로맨스는 그 웹소설로 만들어졌다가 인기를 끄니까 이걸 이제 웹툰으로 다시 만들어서 되게 그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유료화 결제 방식을 이제 채택하면서 서비스를 했던 그런 웹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그 웹툰들을 우리가 이제 서양 로맨스 판타지라고 해서 줄여서 서로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서로판만 골라서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 피코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의 그 칸센트라든지 이런 그 유명 사이트들에서 실제로 인기를 엄청나게 얻고 있는 작품들이 다 이 서로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빠져서 지난 한 4개월 정도를 이 작품들을 보면서 되게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페이퍼를 작성을 했는데요. 저 앞선 두 선생님들께서 되게 간략하게 발표를 잘 해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서 그냥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는 건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1페이지에 보시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순정 만화라고 통칭이 되어 왔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로맨스들은 로맨스 웹툰으로 이제 전치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은 플랫폼들의 그 전략에 의해서 마케팅 방식으로 사용된 것이기도 하지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카테고리에 순정이라고 적혀 있기도 한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로맨스 웹툰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독자들은 이것들이 이제 말로, 그러니까 발화를 할 때 순정 웹툰이라고 발화하지 않고 로맨스 웹툰이라고 발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정을 향한 어떤 대중의 거부 반응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로맨스 서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맨스 향유에 작동하는 어떤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서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향유하는 여성들의 욕망 역시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르가 바로 이 서로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여성 작가들이나 혹은 독자들의 웹툰 읽기는 페미니즘에 되게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가정 내 성폭력을 다룬 뭐 단지라든지 아지감 놓고 나왔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정 내에서의 어떤 위계 문제를 다룬 며느라기라든지 아니면 유아와 출산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 고민을 담은 그 아기 낳는 만화 이런 작품들이 사실 그 독자들 사이에서도 회자가 많이 됐지만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화두로 떠올랐던 작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어떤 언저리쯤에 이 한류 웹툰 안에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런 작품들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의 어떤 그 서로판들이 나와서 너무나 당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페이퍼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어쨌든 요즘 로맨스를 향유하는 여성들의 서사들이 상당히 그 걸크러시한 여성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일과 사랑이 있을 때 두 가지를 다 성취하거나 아니면 성공을 더 성취하려고 하는 진취적인 여성상이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드라마나 소설이나 뭐 이런 곳에서 되게 많이 하는 것을 저도 봐서 뭐 이런 그 웹툰이나 뭐 이런 데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비평의 영역과는 다르게 정말 그 독자들이 실제로 결제를 하면서 보고 있는, 그러니까 결제를 한다는 건 엄청 충성심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심이 높은 독자들 사이에서 향유되고 있는 이 작품들은 완전히 이것과는 결이 다른 작품들 이라는 것이 좀 당황스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설계했던 그 어떤 그 우리가 뭔가 젠더 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향유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것이 이제 이 작품들 때문에 서로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약간 페이퍼 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제가 결론을 제대로 못 내면서 갔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154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런데 이런 비평의 중심이 됐던 이런 웹툰들의 한편에는 마치 이들의 발화를 보기 좋게 뭉개면서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를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장르물들이 존재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코르셋을 지지하는 화장 지어주는 남자의 한편에는 예쁜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코르셋을 착용하는 고귀한 영예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부장제 사회의 대항으로 여성의 연대를 형상화한 작품 이면에는 암투와 모략으로 후궁사회에서 살아남는 여성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가부장제에 복무하면서 젠더 문제를 더욱 공고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서사들은 현재 카카오 페이지와 네이버 시리즈에서 흥행에 성공한 서로판 영예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르물들은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등 아시아 일대에서 웹툰이 정착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장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여성 서사가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요청받는 이 시기에 환생한 서로판 영예물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것에 투영된 여성의 욕망이 재현된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본고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독자 반응을 분석해서 미묘하게 변주되는 여성 서사의 지점을 발견하고 의미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들로는 버림받은 황비, 황제의 외동딸, 이세계의 황비, 외과의사 엘리제, 양판사 주인공의 아내로 살아남기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되게 처음 들어보시는 작품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작품들은 그 CP사에서 제공한 페이퍼를 보면 그 타겟층이 10대에서 30대까지로 상당히 폭넓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지이다 보니까 10대들이 결제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2030 세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결국 되게 수익률을 창출하고 있는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되게 독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웹소설에서 웹툰으로 다시 연재가 됐다는 점에서 그 여성들의 반응이 이 웹소설과 웹툰의 시간차를 드러내면서 다소 비판적으로 향유하는 모순된 지점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좀 독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로판을 향유하는 독자의 취향과 욕망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도 능동적인 읽기를 요구하는 독자 반응을 통해서 여성 서사의 현재와 변화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려고 했으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읽으면서 점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5장에서는 뭔가 비판적으로 읽고 있는 지점이 없을까라고 정말 찾아서 제가 이제 서술한 부분이 그 5장인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 서술하고 싶었던 것은 그 5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강해서 이 서술이
이 3, 4장을 중심으로 서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장은요, 좀 크게 넘어가서 2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인데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카카오 페이지가 카카오 재팬을 만들면서 CP사로 DNC 미디어를 주요 CP사로 이제 컨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전략에 의해서 이제 동남아시아에 이 작품들이 뿌려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카카오 페이지가 그 카카오 재팬으로 안착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그런 것들이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카카오 페이지의 기다무를 아실 텐데요. 기다리면 무료라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에 도입했을 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이었거든요. 이건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현재 그 웹툰은 무료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이거를 돈 내고 결제해서 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봤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카카오 페이지에 엄청난 수익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네이버가 아니라 카카오 페이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착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서로판과 그 다음에 그 로판이 아니라 그냥 판타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서로판은 일단 그 웹툰에서 온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화 장르에서 온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웹소설에서 하이 장르로 처음에 출발해서 이게 이제 웹툰으로 연재됐다는 게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서로판과 동로판으로 나뉘는데, 서로판은 황제, 귀족, 영예, 황후, 신탁, 성녀, 마법과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고, 여기에 회빙한 한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회빙하는 이제 회기, 빙의, 그다음에 환생 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3장에 이제 넘어가서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걸 좀 세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3장에 보시면요. 158페이지인데요. 로판은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를 따르는데요. 이런 서로판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이제 이 신데렐라 그 스토리를 따르는데, 여기에는 그 이들이 항상 여주인공들이 귀족으로 등장한다는 것이 되게 문제적이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서로판의 공간이 제국이라는 것이 저는 되게 문제적이라고 봤죠. 일단 이 서로판의 그 로맨스에 나쁜 남자들이 항상 관습적으로 이제 항상 등장하듯이 여기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나쁜 남자들은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격적 결함이 이 오히려 로맨스의 판타지를 강화하는 장치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남자가 여주를 괴롭힐수록 댓글의 반응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남주가 이제 추후에 사랑에 빠져서 괴로워할 것을 예단하면서 독자들이 이 남주의 그런 감정을 막 미리 예단하면서 되게 안타까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게 된 어떤 그 장르물이 후회 남물 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맨스를 읽는 여성들이 주로 이제 여주와 자신을 동일시하는데, 남주가 후회하는 순간에는 그 애절함과 절절함에 감정을 이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주의 감정을 모르거나 끝까지 모른 채 하는 여주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토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애절함과 절절한 감정은 그간 남주의 모든 결함을 용인하고 용서하는데 유효하기도 합니다. 이런 최근에는 성격적인 결함이 극단으로 치달은 얀데레 남주가 소비되기도 하는데요. 얀데레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보통 이제 우리가 츤데레를 많이 들어보는데, 츤데레는 다 아시다시피 츤츤 데레데레 하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냉혈한이고 그다음에 차갑고 뭐 냉소적인 인간이었지만 점점 여주한테 빠지면서 여주한테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아닌 척하면서 이 따뜻함을 품고 있는 그 남자잖아요. 근데 이 얀데레는 뭐냐면요, 이 여주가 떠나는 장면에서 이 여주를 잡기 위해서 여주를 잡으면 발목을 자를까라고 네, 그러면 그 발목을 자를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너무 가냐르고 이쁘기 때문에 그걸 자를 수 없으니까, 그러면 힘줄만 자를까라고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야, 그렇게 하면 시체로 또 만들면 얘를 이제 나를 사랑하지 못할 테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내가 나를 찔러서 자해를 해가지고 제가 못 떠나게끔, 죽지 않을 만큼만 자해를 할까라고 하는 그런 남성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온 어떤 라노벨의 영향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 세계의 황비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고 싶었던 것은 이것에 대한 독자 반응이 되게 독특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것에 대한 잔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독자도 있지만 그 배댓이나 아니면 다른 독자 반응을 보면 이 잔인한 발상을 사랑의 감정으로 읽고 이것을 통해서 사랑의 깊이를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쾌의 감정에 앞서서 남주를 이해하고 그 남주가 이런 나쁜 성격의 그 성격적 결함을 보이는 것을 사랑의 한 방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재확인됨으로써 전체 서사 속에서 이 성격적 결함이 봉인이 되면서 독자는 여기에 감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되게 독특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맨스 서사에서의 사랑의 성취를 결말로 이제 소비를 하는데 우리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결말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었는데 요즘 이런 그 로판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를 외전으로도 또다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전은 이제 결혼 후의 생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결혼 후에는 여주로 인해서 성격이 온화해진 남주가 형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주이며 여주는 남주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쁜 남자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에게도 나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발생을 하는데 90년대 초에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성차가 오늘날 로판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더욱 이제 강화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나쁜 남자를 변화시키는 여주를 향한 독자의 욕망이 제국이라는 기호를 만나서 젠더의 성차를 더욱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국이 등장을 하면 이 제국이라는 것은 남성성이 아주 강화된 그런 형태의 공간적 특징을 가지는데 이 제국에서는 여주는 늘 생존의 문제하고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여주를 구원할 사람은 남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주는 당연히 남주한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남주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여성성을 극대로 발휘를 해야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생존 전략을 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0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국이라는 공간은 여주에게 부여된 임무 자체를 지극히 한정적으로 만들고 성차에 의한 차별을 묵인하게 되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군주 사회에서 남성은 정치라는 거대 서사를 쓰지만 여성이 맡는 역할은 궁궐의 살림살이나 그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조하는 것이라고 이 이제 서로판들에는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녀들은 사교계에 대비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소문을 수집하고 적대 세력에 대응하는 정치력을 보여주면서 왕권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주의 재치와 능력으로 남성을 구원하는 여성은 오래전부터 로맨스 서사가 보여주었던 여성성의 한 수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잘 보여주는 작품이 외과의사 엘리제인데요. 좋은 아내이자 현명한 어머니라는 강요된 여성성이 이 작품에서는 시종일관 보여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성한테 그 환생하고 나서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온 백성을 돌보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귀족 여성과 어머니라는 설정은 여성을 상당히 규정하고 속박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애롭고 품이 있다 아가씨답다의 반복되는 행위 속에서 여성 독자들은 길들여지고 의지와 무관하게 행위의 규범과 그를 따르는 습관의 반복을 통해서 그 젠더 수혜성이 공고히 작동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서요. 코스프레한 신체에 은폐된 섹슈얼리티라는 부분은 뭐냐면, 제국에서 이제 보통 환생한 여성들은요, 보통 그러니까 전생에서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정도의 여성이었습니다. 162페이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생에서 그녀들은 신체 나이는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환생하는 여주는 10세에서 20세 초반의 신체를 가집니다. 그래서 환생 전 여주는 직장 여성이거나 수능을 끝낸 고교생, 재수생으로 이미 성년이거나 그 시기에 근접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분리된 두 개의 신체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환생한 신체로서 15세 전후의 그 신체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성년에 혹은 성년에 매우 근접한 신체, 전생의 신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신체는 사랑에 무지한 소녀의 순결한 신체이자 동시에 성숙한 여인의 관능적 신체를 동시에 내재하게 되는데요. 소녀와 여인을 필요에 따라 넘나드는 로맨스의 오래된 간습이 로판에서는 회빙안의 장치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이 분리된 신체에는 그 성숙한 여인의 정신을 가진 채 소녀의 신체로 가장하며 일종의 코스프레된 신체를 연기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황제의 경우에도 이 작품은 상당히 문제적인 작품인데 그 버림받은 황비요. 네. 버림받은 황비가 바로 이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지금 피코마, 그러니까 카카오 재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피코마에서도 한 상위 한 랭킹 5위 안에 보통은 이제 드는 작품이고요. 1위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웹소설을 판타지 웹소설을 웹툰으로 만든 그 나 혼자만 레벨업 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전부 다 서로판들이 1위에서 20위 사이에 한 7, 8작품 정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버림받은 황비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이 전생에도 황비였고 이제 현생에도 황비인데 다시 이제 10세로 이제 다시 환생을 하는, 그러니까 회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귀를 하는데 이 여성은 이제 전생에는 그 황자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 어떤 오해로 인해서 이제 황자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10세로 다시 회귀하면서 자신은 이제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하면서 자기는 황비를 거부하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기사단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황비의 사랑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여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주체적인 여성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여성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여성은 계속해서 수동적인 면들을 계속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여성처럼 되게 연약한 신체를 가진 여성이 있을 수가 없을 만큼 기사단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사단 활동은 그 남성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은 기사단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되게 연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발화해서 남성들이 계속 이 여성을 보호해야겠다라는 그런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여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보면 그 남주나 아니면 그 주변에 이제 남성 캐릭터들이 항상 이 여성을 보면 뭐 쟤는 피부가 너무 하얗다든지 쟤는 너무 가녀려서 애기 같다든지 그 가녀린 몸으로 그 검도 못 들겠다든지 뭐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사나 활동을 하는데 항상 신체 운동 그 단련을 하는데 이 여성은 항상 픽픽 쓰러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이제 남성들이 항상 안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이 그렇게 인기가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작품은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제 문제적인 작품이어서 그 독자들이 되게 욕하면서 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욕을 하면서 보는지 예,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버황의 경우에는 10세로 이제 환생을 하는데 전생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번 생에 이용을 함으로써 상황을 주도하거나 공곡들을 차례로 유입해서 가문의 세력을 키우는 지략을 펼치고 그 우월한 어떤 지략으로 상황을 주도하는 그녀는 유독 사랑에서만큼은 답답하리 많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심리와 전술을 미리 꿰뚫는 그녀가 다른 2명의 조연 남성의 구애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녀는 순진한 소녀를 코스프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프레에 의해 가장된 연기로서 이미 성숙한 여인은 성장하지 않은 신체로 들어와서 상황을 주도해 나갈 태세를 취합니다. 그것이 이전의 삶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삶을 바꾸기 위해 애쓰고 새로운 생이라면 영민한 판단력으로 빠르게 적응을 합니다. 그러나 남주와의 사랑에서만큼은 계속 순진한 소녀인 척 연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3페이지에 넘어오시면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서 가장 문제적인 작품은 저는 바로 육아물이라고 봤거든요. 네. 이건데요. 그러니까는 25세의 여성이 이제 환생을 해가지고 이 둘의 관계는 그 부녀 관계예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육아물로 지칭이 되어 있는데 이 둘은 사실 부녀 같지만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사랑을 바라한 적은 없지만 하는 행동이나 그 감정의 선을 따라가 보면 이 둘은 분명히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신체는 계속 신생아서부터 이 여성이 이제 그 15세까지 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어떤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들은 마치 부녀인 척하지만 결국은 이들은 그 서로의 로맨스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관계를 보이면서요. 결국은 소녀보다 훨씬 방어력이 떨어지는 그 영아의 신체를 가지면서 아빠와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지 못하는 신체로 만들기에 되게 효과적인 그런 신체로 남아있지만 25살의 성숙한 여인의 정신은 사랑을 속삭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가물은 소녀보다 훨씬 수동적인 상태로 남성의 욕망에 복무하는 여성성을 그리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독자들은 영화의 신체로부터 섹슈얼리티의 거리두기를 시도하지만 25살 여성의 그 고백과 정신은 그 25살이거든요. 그 시선은 훨씬 은밀하고 농밀한 섹슈얼리티를 상상하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속박된 신체로서의 영화는 남녀의 권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그 속박으로부터 살아남으려는 여성의 투쟁이 여성성의 극대화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뭔가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찾아보면 아까 그 버림받은 황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버림받은 황비에서 그 여성이 죽었던 계기는 그 황자를 이제 시해하면서 죽게 되는데, 시해한 이유가 그 뭐 자신의 아버지를 이 황자가 죽게 했기도 했지만, 그다음에 자신이 이제 그 낙태를 하게 만든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거 하나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신 임신을 했었는데, 그 임신은 이제 부부간간에 의해서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성이 결국은 그 황제와 사랑을 이루지만, 독자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해하고 그다음에 이 황제를 그 괜찮은 남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쓰레기 남주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은 강감남 이라고 이제 소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버림받은 황비를 읽지 말라라고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그런 요구들이 이제 빗발치고 있는데요. 이런 지점들이, 그러니까는 한편에서는 이렇게 서로판과 같은 이런 전혀 요즘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에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은 이런 여성 서사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여성의 그 비평적 서사가 막 이렇게 정말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90년대, 80년대에도 페미니즘이 등장했지만 그때 한편 되게 은밀한 방식으로 할리퀸이나 순정 만화를 읽었던, 근데 사실 순정 만화는 그래도 진취적인 여성상들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할리퀸 같은 것들을 읽었던 그런 여성의 그 서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에도 페미니즘의 그 이면의 어디선가에는 이런 서로판들을 이렇게 향유하는 여성 서사가 있다라는 점을 전 좀 말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00년, 그러니까 웹소설이 이제 등장했던 작품들, 그때 그 시기와 그 다음에 웹툰이 등장한 지금의 그 시기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에 대한 어떤 흥행이 별로 없었던 시기에는 그 어떤 걸크러시나 아니면은 쓰레기 남주에 대한 어떤 요청, 이런 것들이 없었던 그런 그 시기였다면, 지금은 좀 이런 요구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작품들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독자 스스로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좀 의미를 부여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은영 교수님. 저희가 그 한류 콘텐츠 연구하면 정말 재미도 있고 현장감이 중요하니까 많이 배우게 되는데, 아까 BTS, 우리가 또 있지, 레드벨벳 배우는데도 지금 알아가는데 급급한데, 지금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그 회빙환, 서로판, 동로판, 얀데레 이런 거 정말 제대로 좀 처음 들었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생들한테도 많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웹소설, 웹툰이 대단하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장정현 교수님이 직전에 발표하셨던 그 부드러운 남성상, 뷰티풀 남성상이 또 순정 만화 같은데 좀 더 기여도가 높을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반전이 있어서 나쁜 남자 캐릭터가 마네케에서,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서 또 여전히 또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고, 정말
수많은 그 연구 대상과 꼭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 4시 17분이니까요.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예, 없죠. 예, 맞습니다. 아주 굿 뉴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608호에서 하는 것은 우리 601호하고 견줘보면 발표자가 하나가 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서 여백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아마 계속 저쪽은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정말 귀중하고 아주 뭐 신선하고요. 리치한 세련된 내용들을 잘 배웠던 오후 세션을 모두 4, 5, 6 발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휴식 시간 마치시고 601호로 다 모이셔서 전체 종합 토론을 함께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